네. 이제 심화문항이네요. 심화문항은 총 42문항입니다. 42문항. 사이좋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가는 국가 자신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명령이나 지배를 받지 않아요. 한 국가를 다른 국가에 병합시키면 이거는 도덕적 인격체로서의 국가의 지위를 파괴하는 거예요. 병합시키면 안 돼요. 국가를 물건으로 간주하면 안 돼요. 평화연맹, 평화연맹 얘기한 사람이 칸트였죠? 칸트인 것 같아요. 평화연맹은 국가의 권력에 대한 어떤 지배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배가 목표가 아니라 이 연맹은 국가 자체의 자유를 지속시키고 보호하고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다른 국가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속시킬 뿐이다. 칸트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1번. 모든 국가는 이방인에 대한 환대권을 무조건 보장해야 된다. 무조건 보장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 다음, 국가 간 평화조약으로 국제사회의 영원한 평화가 보장된다. 국가 간의 평화조약은 잠시의 휴전을 만들 수는 있지만 영원한 평화는 보장하지 않는다. 라고 칸트의 영구 평화론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선생님 읽어봤는데. 3번. 영구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쟁도 허용되면 안 된다. 이런 말 한 적 없고요. 그 다음에 4. 국가 간 평화 보장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국가 간에 이런 서로 명령이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평화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평화연맹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정답은 4번. 국가의 주권은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연맹에 양도되어야 한다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 영구평화론에 보면 세 가지, 국가는 공화주의, 공화정 체제를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화연맹을 구축하고, 그리고 국가 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한 것 같아요. 얘기한 것 같고, 뒤에도 보면 나올 거예요. 같이 한번 보죠. 2번. 가의 입장에 비해 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기억에서 미음 중에서 고른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해소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이유입니다. 분단으로 인한 전쟁 위험은 남북한 주민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모적인 군사 비축과 같은 문제가 분단의 더 큰 폐해입니다. 통일의 궁극적 목표는 경제적 번영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해소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적극적 평화의 실현입니다. 이거는 적극적 평화 누가 얘기했지? 갈등. 분단으로 인한 전쟁의 위험은 남북한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하지만 남북한 주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구조적 폭력이 지속되는 것은 분단의 더욱 큰 폐해다. 따라서 통일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내 모든 폭력의 제거다. 이분은 아마 갈퉁의 영향을 받아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나의 입장을 보면 통일의 필요로 경제적 측면의 이익을 강조하는 정도가 X인데 낮음, 높은 중에 낮음이 되겠네요. 그죠? 왼쪽, 오른쪽 중에 왼쪽만 해당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해당하는 애들 X. 통일의 이유로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강조하는 정도. 기본권 보장,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구조적 이게 문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아가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더 강조하고 있네요. 그러면 Y가 높음이 앞, 뒤 중에 높음이 뒤네요. 그죠? 뒤니까 낮음에 해당하는 앞에 해당하는 디귿을 지웁니다. 그러면 이제 위하고 아래만 남아요. 위 아래만 남습니다. 이런 정육면체 나오면 푸는 방법이에요. 앞, 뒤, 좌우, 위, 아래 하나씩 살펴보면 됩니다. 통일의 최종 목표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강조하는 정도, 우리나라의 진짜 평화를 강조하는 정도도 나가 더 높았죠. Z인데 높음이니까 위아래 중에 위가 높음이네. 위아래 중에 아래 지우면 정답은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문제 푸는 방법을 잘 봐두면 여러분들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불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폭력은 주로 문화적 폭력으로부터 구조적 폭력을 경유하여 직접적 폭력으로 번진다. 진정한 평화는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화적 폭력의 부재를 지향할 때만 가능하다. 결국 진정한 직접적 폭력만 없는 상태는 짝퉁 평화예요. 그래서 갈퉁이 원한 찐 평화는 간접적 폭력도 없는, 구조적인 문화적 폭력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갑은 갈퉁이 되겠네요. 갈퉁. 국가 간의 제약이 없이는 어떠한 평화도 정착될 수 없다.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특별한 종류의 연맹이 있어야 되고, 이게 바로 평화연맹이다. 이거는 평화조약과는 다르다. 평화연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을은 칸트. 1번 갑. 구조적 폭력은 항상 문화적 폭력에서 비롯된다. 항상 문화적 폭력에서 비롯되는 거는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니고. 그다음 비의도적 폭력은 평화 실현을 방해하지 않는다. 내가 비의도적으로 폭력을 가했는데 이거는 평화 실현을 방해하죠. 의도는 중요하지 않아.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의도가 뭐가 중요해? 잘못했으면 다른 사람 피해 줬으면 책임져야지. 3번 평화연맹은 모든 전쟁의 영원한 종식을 추구한다. 그렇죠.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평화연맹을 통해서 모든 전쟁의 영원한 종식을 추구하고 영원한 평화, 영구적인 평화를 추구했던 게 칸트의 그 책이었습니다. 4. 영원한 평화는 국가 간 평화조약 체결만으로 실현된다. 아까도 나왔네요. 그죠? 평화조약으로 보장된다 라고 했는데 평화조약과는 구별된대요. 평화조약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봤어요. 갑을 물리적 폭력의 소멸은 진정한 평화의 실현을 보장하지 않죠.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간접적 폭력도 없어져야 합니다. 구조적 폭력이나 문화적 폭력도 없어져야 해요. 10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아프리카인에 대한 수세기의 직접적인 폭력은 주인이자 사회적 강자인 백인들과 노예이자 사회적 약자인 흑인들 간의 구조적 폭력으로 확산되거나 침전되었다. 이는 인종주의 이념과 함께 문화적 폭력을 재생산하였다. 이후 직접적 폭력과 노예제도는 잊혀졌지만 구조적 폭력에 해당하는 차별, 그리고 문화적 폭력에 해당하는 편견으로 두드러지게 되었다. 기억, 모든 폭력은 의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편견이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죠. 그죠? 의도적인 게 아니고 무의식이나 습관적으로 편견에 의해서 우리가 폭력을 저지르기도 해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니은 그래서 그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도 있었죠. 우리가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니은 위협에 대항하는 폭력은 평화 달성을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채택된다. 뭔 소리야? 위협에 대항하는 폭력이 최선의 수단이야? 이건 아니지. 이거 말도 안 되네. 이거 큰일 날 소리네. 되게 개소리를 되게 있어 보이게 한 거네요. 그죠? 디귿. 이데올로기는 억압을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것으로 생각하도록 할 수 있다. 그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억압을 정상적인 것처럼 문화적 폭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죠. 맞고, 착취가 문화적으로 정당화가 되면 직접적 폭력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죠? 문화적으로 정당화되고 이게 직접적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정답은 5번 갈퉁이네요. 그죠? 갈퉁. 5번 가겠습니다. 이거 뭐야? 5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어떤 종류의 폭력이라도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 직접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만들고 문화적 폭력은 이러한 모든 폭력을 합법화시킬 수 있다. 반면 어떠한 종류의 평화라도 또 다른 평화를 낳는다.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갈등. 평화 상태는 국가 상호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 없고 보장될 수도 없다.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에 기초해야 한다. 자유로운 국가들이 기본이 돼야 돼요. 국가 간 평등한 관계에 기반을 둔 세계 시민법이 있어야 되고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이거는 칸트 국제법과 평화 연맹.
갑, 평화적이지 않은 수단으로는 결코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 맞는 말이네요. 그죠? 수단도 평화로워야 돼요. 그죠? 여기 폭력은 폭력을 낳으니까. 그죠? 그 다음, 갑, 구조적 착취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예술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술을 가지고 해서 이렇게 그런 뭐 예술 만화도 있었고 영화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을, 강제력을 갖춘 평화 조약은 영구적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강제력을 갖춘 평화 조약이 아니에요. 자유로운 국가들이 법에 의해서 서로 평화 조약을 맺는 것도 아니고 평화 조약도 아니네. 그죠? 평화 연맹을 맺어야 되는 거죠. 평화 조약은 아닙니다. 틀렸고. 그다음 정치 체제의 개선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보장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갑 같은 경우에도 구조적 폭력 안에 정치적 폭력이나 문화적 폭력 안에 또 정치적인 폭력이 있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을도 그러니까 국가들 자체가 자유로운 공화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정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치 체제가 개선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역, 니은, 리을. 정답은 4번. 그 다음, 이제 생윤 6번 문제입니다. 윤리 6번 문제. 수능에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이거는 좀 쉬웠던 문제 같은데 볼게요. 통일은 민족 내부의 경직된 이념 대립에서 벗어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신장합니다. 또한 분단 비용을 해소해 이를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 보장과 양극화를 위한 복지 재원으로 전환합니다. 분단 상태에선 이러한 편익이 불가능하므로 통일은 꼭 실현해야 할 과제입니다. 통일은 남북한 경제통합으로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또한 분단 비용을 해소해서 한반도 전체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재원으로 전환합니다. 이러한 편익이 통일 비용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통일은 꼭 실현해야 할 과제입니다. 가 사회 경제적 불평등 완화는 통일 근거에 포함될 수 없다. 이 사람은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 완화가 통일 근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죠. 복지제도 이런 것들을 강조했으니까 양극화 완화 이런 것들을 강조했으니까요. 통일의 근거는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민족 통합 자체에 있다. 이 사람 민족 통합 얘기한 적 없어요. 인간다운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니까 얘는 틀렸고요. 통일 비용이 증가해도 통일의 당위성이 약화될 수 이 사람은 있죠. 이 사람은 편익이 통일 비용보다 적어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쵸? 편익. 그러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 통일 비용이 통일 비용이 남북 경제의 경제 통합의 기대 효과를 초과할 가능성은 없다. 없다고 본 적 없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각각을 남북 분단 비용 해소 그리고 통일 편익을 통일의 근거로 고려한다. 이 사람도 통일 편익을 통일의 근거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 국어 문제네요. 국어 문제. 이제는 지리문항으로 가겠습니다. 7번부터 지리문항. 다음 글에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기역, 화석연료는 리을, 재생에너지보다 고갈 가능성이 높죠. 화석연료 고갈 가능성이 높지. 그죠? 높고. 파리 협정은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정이다. 이거 뭐야? 답은 2번. 너무 쉽네요. 디귿. 원자력은 발전소 건설을 위한 입지적 제약이 작은 편은 아니죠. 큰 편입니다. 그걸 시켜야 되죠. 열을 시켜야 되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하여튼 물이 많은 지역에 입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 리을 중 재생에너지 중 세계의 발전량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수력이죠. 수력이고 그 다음 미음 석탄 화력발전은 석유 화력발전보다 세계 발전량이 많습니다. 총 에너지 사용은 석유가 많지만 석유는 수송용으로 많이 이용되고요. 산업용으로 주로 이용되는 게 석탄이고 석탄으로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합니다. 정답은 2번. 정답 찾기는 쉬웠는데 오답은 한번 살펴보면 좋겠네요. 8번. 그래프는 각 국가의 1차 에너지 소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힌트가 되는 국가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힌트가 되는 국가들이 많네. 우선 프랑스 하면 원자력 기억해야 됩니다. 프랑스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어요. D는 원자력. 이란이랑 러시아도 힌트가 되네요. 이란, 러시아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는 천연가스였죠. 천연가스, LNG. 중국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석탄이었습니다. 석탄. 그리고 석유는 어디서든 어느 정도 이용을 해요. 어느 정도 이용을 석유가 막 없거나 이런 나라가 없어요. 왜냐면 석유는 수송용으로도 기본적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는 석유. 1번 석유는 산업혁명 초기의 주요 에너지 자원이었다. 산업혁명 초기는 석탄. C고요. B는 대부분 수송용으로 이용된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은 건 A 석유. D 원자력은 신생대 3기층. 이거는 틀렸고요. 신생대 3기층에 주로 매장되어 있는 건 A하고 B. 그리고 B는 C보다 연소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적다.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배출량이 적죠. 정답은 4번. 5번은 5배속 신의보다 낮다 입니다. 네. 그리고 알겠죠? 5배속으로 할게요. 넘어가서 9번 문항 보겠습니다. 9번 문항. 이건 또 조금 낯선 문항이네. 낯선 문항 나왔다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가급적 최대한 해결한다 라고 생각하세요. 가나는 유소년층 아니면 노년층 인구 비율이래요. 근데 봤더니 가는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대체로 줄어드는 걸 보이고 1960년을 보면 50% 가까이 돼. 그러면 가는 노년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1960년에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거의 막 45% 되는 나라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는 유소년층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1960년에 노년층이 50% 가까운 나라가 없어요. 그 다음 나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년층이 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노년층 인구 비율은 증가하고 있죠. 그죠?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A, B, C 국가 찾아야 되겠네. 여긴 유소년층이 계속 비율이 많네. 그리고 노년층 비율이 계속 적어. 여기는 아프리카 청춘이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 나 이제 여행지리야. 나 이제 지리야. B는 멕시코 유소년층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노년층 인구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C는 노년층 인구 비율이 제일 작고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제일 적고 노년층 인구 비율이 제일 높은 C는 선진국이니까 에스파냐가 되겠습니다. 스페인이요. 1번 가는 유소년층 인구 비율, 나는 노년층 인구 비율이다. 어렵게 했는데 답이 나왔네. 답은 1번입니다. 1960년 노령화 지수는 A가 C보다 높다. 나이지리아가 에스파냐보다 노령화 지수가 낮겠죠. 요거분의 유소년층분의 노년층 해보면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 2020년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A가 B보다 높다. A는 유소년층이 42, 노년층이 33? 그러면 더하면 한 45 정도 되고, 그러면 청장년이 55 정도 되겠네요. 그죠? 세 개 합치면 100이 되니까. 그 다음에 B는 유소년층이 25라고 할게요. 25 더하기 노년층이 8 하면 합치면 33. 그러면 청장년층은 한 67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A가 B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낮죠. 이거 구하는 법 알겠죠? 유소년층 더하기 노년층 더하기 청장년층은 100입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B가 C보다 많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멕시코가 에스파냐보다 적겠죠. 에스파냐가 더 선진국이니까. 기대 수명은 선진국인 어디가 길까요? 에스파냐. C가 가장 길겠네요. 그죠? 어렵게 냈는데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10번 이건 지역 분쟁 문제네요. 카슈미르 주민 대다수는 이슬람교 신자이다. 카슈미르가 여기죠. 여기 카슈미르 지역이 되겠고요. 영국으로부터
가가 나라네요. 가와 파키스탄이 분리 독립할 때 힌두교 신자인 이 지역의 지도자가 카슈미르 지역을 가에 편입했대요. 아, 힌두교 신자니까 가로 가자 하고 가로 갔는데 가는 인도가 되겠네요. 인도가 힌두교 신자가 많으니까 가는 인도. 나의 싱할리족은 불교를 믿는 데에 반해서 인도로부터 유입했대요. 아, 인도로부터 유입했으니까 어떤 종교를 믿을까요? 힌두교를 믿겠네요. 힌두교를 믿는 타밀족 간의 갈등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는 싱할리족과 타밀족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 아이고 종쳤네요. 너희들 이제 1차 끝나고 쉬러 나오겠다. 그다음 한편 방글라데시가 여기 있고요. 방글라데시가 여기 있고 방글라데시와 인접한 로힝야족이 살고 있는 여기 라카인주의 로힝야족은 종교적 차이로 인해 땡 정부, 요 나라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대요. 요 나라는 미얀마. 1번 기억. 가는 인도는 2024년 현재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 그렇죠. 이제 가장 많은 국가가 됐고요. 나는 어딨나? 나가 스리랑카는 여기 있는 나라고 여기가 동남아시아고요. 여기는 남부아시아가 되겠죠. 그죠? 여기는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남부아시아에 위치합니다. 스리랑카는. 그리고 스리랑카는 미얀마보다 차 수출량이 많아요. 그래서 실론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옛날에 실론섬이라고도 했습니다. 실론티 홍차가 많은 지역이고 스리랑카가 홍차 생산량이 그 국가 인구 대비 많은 편이에요. 답은 기역, 디귿. 지금 이거 어떻게 알아요? 몰라도 돼요. 왜냐면 리을이 틀렸으니까. 미얀마는 인도보다 국토 면적이 좁죠. 정답은 기역, 디귿 2번입니다. 최대한 많이 해볼게요. 11번 그래프는 세 지역의 1차 에너지 소비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나는 각각 유럽, 라틴 아메리카 중 하나임. A, B는 각각 석유, 석탄 중 하나임. 선생님이 국가별로는 알려줬는데 대륙별로는 안 알려줬는데 그죠? 모르면 어떻게 합니다? 찍습니다. 아시아 오세아니아를 봤어요. 아시아에서의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중국이나 인도나 일본? 이런 나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쓴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그럼 중국이랑 인도에서 가장 많이 쓴 에너지 자원은 뭘까요? 석탄이죠. 그죠? 그래서 아시아에서도 다른 대륙에 비해서 다른 대륙 여기 되게 적고 여기도 되게 적죠? 다른 대륙에 비해서 많은 자원을 쓰는 B는 석탄이 됩니다. 석탄이 돼요. A는 세 대륙 다 많이 쓰네요. A는 석유가 될 거고요. 그 다음 가는 석탄은 되게 조금 써요. 석탄은 되게 조금 쓰는데 A를 되게 많이 써요. A를 제일 많이 쓰는 데는 A가 석유 석탄 중에 하나니까 천연가스 많이 쓰고 A를 많이 쓰는 데는 어딜까요? 여기 총소비량도 나왔네. 그죠? 총소비량 보고 이건 찾는 게 더 낫겠다. 총소비량이 여기는 39 엑사줄이 되고요. 여기는 103 엑사줄이 됩니다. 이거는 몰라도 돼. 엑사줄은. 그래서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데는 라틴 아메리카요? 일까요? 유럽일까요? 유럽이 되겠네요. 그죠? 나가 유럽, 그 다음에 가는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선생님은 실제로는 뭐 가지고 푸냐면 천연가스 가지고 풀어요. 천연가스가 유럽이 더 사용하는 비율이 높거든요. 왜냐면 유럽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국가가 어디냐면 러시아거든요. 러시아는 천연가스 비중이 좀 높죠. 그죠? 그리고 노르웨이나 이런 데도 천연가스 비중이 높은 편이고요. 천연가스는 가정용, 난방용으로도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유럽에서 특히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1번 가는 나보다 라틴 아메리카는 유럽보다 석유 소비량이 많다. 이 소비량을 봐야 되겠네요. 석유를 소비하는 비중은 라틴 아메리카가 비율은 높지만 전체 39 엑사줄 중에 42%고 103 엑사줄 중에 33%예요. 그러면 요것만 해도 34가 되겠네요. 얘랑 거의 비슷해. 그죠? 그러니까 가는 나보다 석유 소비량이 적습니다.
적습니다. 이렇게 양이랑 비율 가지고 장난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A는 B보다, 석유는 석탄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늦죠. 석유가 더 늦고 석탄이 가장 빠르죠. 그 다음 A는 B보다, 석유는 석탄보다 수송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어차피 2번 아니면 3번이 답이네, 그죠? 문제 구조가 그래요. 지금 보면 B는 A, 이거는 5배에서 B는 A보다 낮죠. 낮고, 그 다음 5번은 유럽은 라틴 아메리카보다 지역 내 석탄의 소비 비율이 낮다. 석탄 소비 비율이 유럽은 11.2%고 라틴 아메리카는 3.7%네요. 여기가 더 유럽이 더 높네요. 유럽이 더 석탄을 많이 씁니다. 라틴 아메리카에는 이상하게 고기 곡산지가 없죠, 그죠? 여기 유럽엔 우랄 있었죠, 그죠? 우랄도 있고 에팔라치아가 아니라 스칸디나비아도 있고 해서 석탄을 어느 정도 쓰는데 라틴 아메리카는 석탄을 쓸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네요, 그죠? 답은 3번. 이렇게 대륙별로 나와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아시아 오세아니아가 많으면 아시아 오세아니아가 나오면 중국, 인도가 포함된 석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겠구나. 유럽이 좀 상대적 비율이 높으면 얘는 천연가스겠구나 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소비량 가지고도 파악할 수 있고요. 12번 갈등 문제네요. 가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임에도 불구하고 힌두교가 다수인 국가에 속하게 되어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슬람교도의 국가와 힌두교도의 국가의 갈등. 카슈미르. 정답은 2번 B입니다. 나머지 지역들도 한번 볼게요. A는 어디냐면 위구르족이 살고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예요. 위구르족이 살고 있고 이쪽에 이제 카자흐스탄이랑 뭐 이런 스탄들의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슬람교를 주로 믿고 있어요. 위구르족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 있는 족은 이제 티베트족이고 여기는 불교를 주로 믿고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 그 다음 B는 정답이었고요. C는 여기는 로힝야족이고 무슨 종교였죠? 여기 방글라데시랑 같은 이슬람교. D는 여기 북부 지역에 있네요. 여기 인도랑 가깝네, 그죠? 타밀족이 있고 여기는 불교. 여기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이고 필리핀 남부의 섬이에요. 민다나오 섬에 특히 이 지역에 갈등이 심한데 여기는 민다나오 섬의 어떤 지역이고 여기는 모로족이 살고 있어요. 모로족이고 요 밑에가 이슬람교죠. 여기 이슬람교 왔다 갔다 했겠네. 여기는 이슬람교. 우리가 외웠던 종교랑 같이 연관지어서 기억하면 조금 편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13번. 아이고 이게 어렵네. 어렵게 생겼네 벌써. 딱 한번 봅시다. 그래프는 지역 대륙별 인구의 자연적 증감과 인구 순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 하나임. 요거 보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 가지고 기억하면 돼요. 뭐를 기억할 수 있냐면 선생님은 2020년 과거는 보지 마. 현재를 좀 보는 거죠. 현재를 좀 봤을 때 인구의 순 이동을 보는 거예요. 인구의 순 이동을 봤을 때 여기가 0이고 위에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에 지금 2020년에 유일하게 인구가 순 이동 플러스 순 유입이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럼 가는 어디겠구나? 유럽이겠구나. 그리고 봤더니 인구의 자연적 증감은 출생자 수에서 사망자 수 뺀 건데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0이야. 여기가 0인데 2020년 보면 0보다 조금 밑에 있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보면 사망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죠? 가는 유럽이구나. 그 다음 나랑 달을 비교해야 되는데 나랑 달을 비교하면 나는 인구 순 이동이 빠져나가는 인구가 적어. 그런데 빠져나가는 인구가 적어. 맞네. 그 다음에 2020년에 달은 빠져나가는 인구 수 자체 수가 되게 많아. 그럼 여기가 아시아가 되겠다. 그죠?
아시아. 인구 순 유출이 가장 많은 대륙이 아시아였죠. 그 다음에 나가 아프리카. 그러면 한번 봅시다. 아프리카는 유럽보다 2020년 인구 자연 증가율이 높겠죠. 그죠? 인구 자연 증가율이 보면 여기 나가 어디 있노? 2020년 여기지. 여기 있네. 그죠? 요거 숫자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높다. 아시아는 유럽보다 중위연령이 낮고 가다중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은 아시아다. 정답은 3번입니다. 아프리카는 아시아보다 2020년 순유출 인구가 적죠. 그죠? 순유출 인구가 가장 많은 데는 쉬는 시간 끝났네. 다음 유럽은 2020년이 1970년보다 인구의 자연 증가가 적죠. 2020년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 값입니다. 정답은 3번. 인구의 순이동 가지고 가능하다 찾을 수 있습니다. 14번까지 하고 선생님도 좀 쉬어야 되겠다. 이거 이거 두 번에 안 되겠네. 이번에도 세 번에 논아서 해야 되겠네. 16번까지 할까? 16번까지 해봅시다. 아니 14번까지 하자.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물결 다와 A 물결 C는 각각 일본, 타이, 탄자니아 중 하나임. 도시 및 촌락 인구가 있고요. 도시 및 촌락 인구 증가율이 있네요. 봤더니 여기는 도시 인구가 되게 높아. 도시화율이 되게 많이 진행된 지역이겠네요. 얘는 일본. 그 다음 나는 도시 인구 반 촌락 인구 반이네요. 별 차이가 없고 촌락 인구가 더 많은 데가 있네. 그죠? 여기는 아프리카의 가능성이 크겠네. 그러니까 얘는 탄자니아. 여기는 타이. 인구 증가율도 나왔네요. 전체 인구 증가율, 연평균 인구, 도시 인구 증가율도 높고 촌락 인구 증가율도 높아요.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C는 탄자니아. 그 다음에 도시 인구도 감소하고 촌락 인구도 둘 다 감소해. 일본. 그 다음 B는 도시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촌락 인구는 감소하네. 그래서 이거랑 도시랑 촌락을 하면 약간 도시 인구가 증가해서 전체 인구는 좀 증가할 것 같아. 여기는 타이. 타이에는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가 위치한다. 납. 틀렸고요. 다가 어디였지? 탄자니아는 일본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다. 납. 틀렸고요. A. 일본은 C보다 탄자니아보다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납. 농업은 탄자니아가 더 많겠죠. 종사자 비율이. C. 탄자니아는 타이보다 도시 인구가 많다. 2020년 도시 인구 여기 나와 있네. 탄자니아는 타이보다 도시 인구가 적네. 납. 틀렸고요. 뭐야 문제. 도시화율은 A, B, C 순으로 높다. 일본, 타이, 탄자니아 순으로 높네요. 그죠? 정답은 5번. 쉬운 문제였네. 이거는 인구보다 도시 문제에 가깝네요. 그죠? 선생님 이건 잘 묻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쉬었다가 우리 봅시다. 네. 2차 때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고생하셨습니다.